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조선 500년을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면 임진왜란을 딱 가운데 놓고 그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숱한 얘기들 속에서 임진왜란을 많이 듣지만 사실 정작 임진왜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크멘터리 전쟁사가 이 임진왜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패권을 거머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욕은 조선으로 향하고 결국 1592년 4월 14일 약 700척의 배를 이끌고 부산을 침략한다. 정명가도의 허울을 앞세운 침략.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온 일본군은 약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하기에 이른다. 강화협상이 결렬된 후 일으킨 1597년 정유재란 때는 조선을 무자비하게 약탈하는 만행이 이어졌다. 임진왜란의 판도를 바꾼 가장 큰 흐름은 해전이었다. 이순신 장군에게 막혀 일본군의 보급로가 차단됐기 때문이다. 조선이 맞은 가장 큰 위기, 전란에 휩싸였던 7년간의 전쟁. 16세기 동아시아 최대의 전쟁, 임진왜란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된다. 조선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였죠. 임진왜란, 16세기 최대 동아시아 국제전쟁이었는데요.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기에 앞서서 당시 조선, 명나라, 일본 이 3개국의 상황이 어땠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임진왜란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절반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중국사와 일본사에도 다 획기예요.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역사의 판도를 바꾼 전쟁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명나라가 아직 명맥은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좀 뭔가 사가 들어가던 시점이었어요. 왜냐하면 명나라 황제들이 역대 중국 왕조 황제 중에 일을 제일 안 해요. 전체 황제 중에서 1년에 열흘 이상 정사를 봤다는 황제가 둘밖에 없어요. 365일 중에 열흘이요? 예. 일본이 이제 중요한데 일본은 전국 시대에 그 계속 내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전을 하려면 전쟁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역시 돈과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주들이 굉장히 이걸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다가 통일이 되죠. 네. 이게 통일이 되니까 이게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부가 갑자기 증가하는 거예요. 해외 무역도 하고 그동안 동네마다 쌓아놨던 특산품들이 전국 시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농부들이 이게 팔리는 시장이 커지니까 그쵸. 열심히 팔아요. 그 단위 생산고가 5배가 뛰어요. 와. 그러니까 갑자기 막 경제가 부흥하고 커지는 시기예요. 전쟁을 100년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무기 들여오죠. 그 다음에 매일같이 전쟁을 하니까 그 전술을 연마하는 그 수준이 우리 상상을 이상이었어요. 일본군 하면 뭐 조총만이 결정적인 무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고요. 진법이라는 게 일본도 상당히 발달해 있어서 집단적으로 싸울 때 장창, 긴 창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검을 들고 있는 병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기병이 어떻게 기동해야 되는지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군대는 당시 거의 세계 최강이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훈련되고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자기도 힘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전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엄청난 야욕가였는데요.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이 조선에게 길을 내달라는 거는 진짜 이 명분이었는지 처음부터 조선을 목적으로 갖고 있었던 건지. 사실 그런 야욕은 있었어요. 네. 항상 대륙 진출에 대한 야욕은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동남아에 협박장을 보냅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쪽에도.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네들이 가진 군사력과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팽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뭐 쉽게 말해서 작전 지도죠.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이제 화살표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화살표가 어디까지 가냐면 안남까지 화살표가 가 있어요. 안남은 지금 베트남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죠. 당시에 한 15만 병력을 이끌고 왔었는데 그 15만 병력이 예비부대 성격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최정예 부대였어요. 이들이 지금 보면 이제 쳐들어오기 위해서 준비를 엄청나게 했단 말이죠. 근데 조선의 전쟁 준비는 아무것도 안 돼 있었던 겁니까? 우리가 좀 임진왜란을 좀 창피하게 여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변명을 하는데 네. 변명을 잘못해갖고 더 창피하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파 싸움 하느라고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진 거야.
이게 더 창피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제일 유명한 게 왜 조선통신사를 보냈는데 당파 싸움 때문에 한쪽은 쳐들어올 것 같다 그랬더니 김성일이가 아니라고 그랬다. 이건 건 정말 자기 비하예요. 사실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보내죠. 통사를 보냈는데 이게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네. 조선이 농업국가고 무역도 안 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농업국가 이렇게 살면은 자기 기준에만. 그렇죠. 왜냐면 다른 나라를 안 보니까 그렇죠. 철저하게 자기 기준이에요. 그렇죠. 일본 사회를 이해하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랑 너무 다르잖아. 그러니까 사실 전쟁을 할 때는 뭘 봐야겠어요? 저 사람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렇죠. 두 번째는 전쟁이라는 건 해도 국민들이 치료하고 불편해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회를 보고 이 사회가 조선을 침략해서 국민들이 좋아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구조적인 걸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다른 건 알겠는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교사절로 파견이 돼서 그 나라의 어떤 이 모든 걸 좀 보고 깨닫고 이해해야 될 사람인데 거기 가서 둘이서 한 사람은 이루고 있고 그러니까 두 한 번을 사람은 탓할 따지고 수가 있으면 없는 게 조선통신사도 안 가다가 한참 안 가다가 보내니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불러요. 와서 대마도 사람 불러다가 좀 친하니까 야 도대체 어떻게 되냐. 니네 우리를 침략하는 거니 안 하는 거니. 그랬더니 조선에서 일본에 왔던 사신 중에서 지금도 신숙조를 제일 칭찬을 한다. 왜냐면 이 사람은 신숙조는 통찰력이 있어요. 네. 딱 보면 그 나라의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일본이 침략하겠다는 거 편지에 써서 보냈어요. 아, 우리나라로요? 네, 도요토미 대치 국서가 그 중요한 말을 하는데 우리가 통일이 돼서 이제 너희가 알던 나라가 아니다. 엄청나게 세졌다. 그러니 그냥 우리 편 들어라. 이렇게 보냈는데 우리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답답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고 침략을 할 걸 알면서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군사제도에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조선의 문제가 뭐냐면 사실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원래 부병제잖아요. 네. 간단히 말하면 요즘 예비군 제도 같은 거예요. 네네. 네. 군대를 안 두고 전쟁 나면 예비군 모여라. 동원해서 싸운다 네. 이거거든요. 뭐 방법이야 좋죠. 근데 이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도 병종이 있어, 군병 있고 화기병 있고 다 네. 이게 있어요. 그런데 부대가 있어야 동원 예비군처럼 모이지. 부대에 가서 자기가 내가 기갑이면 기갑 부대가 그럼요. 훈련을 하는데 동원 예비군이 없다고요. 광명초등학교로 모이세요. 이거 있거든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일반 예비군이에요. 그러니까 고을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네. 군대라는 건 기본적으로 편제예요. 편제가 안 되면 오합지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동네에서 그냥 모으니까 비율이 안 맞는 거야. 기갑병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비율이 안 맞고 그러니 편제를 못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 제19년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여기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조선도 그걸 옛날부터 알았죠. 그래서 이걸 모아서 편제를 하면 될 거 아니냐. 네. 편제를 하면은 나가서 기동훈련을 해야 돼요. 네. 이 기동훈련 하려면 최소한 일주일은 해야죠. 근데 밥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조선은 밥을 안 줘요. 자기가 도시락 싸갖고 와서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랬더니 누가 말 끌고 오고 자기 돈으로 가져와야 그쵸.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지금도 예비군 훈련장 가면은 쿠폰 나가거든요. 이제 식권 내고선 밥 먹을 수 있거든요. 그거 안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가지고 매점에서 냉동 음식 사 먹고 이런 거 근데 하거든요. 더 중요한 게 16세기가 되면 네. 일단 국가가 돈을 벌어서 네. 월급 주면서 전문 세계가 다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거 하기 싫으니까 국가는 우리 세금도 안 걷겠다 이거야. 그 대신 부병제로 하자는 건데 국제가 이상하게 된 게요. 부자고 가난해요. 네. 저 가난해요. 그러면 부자는 돈이 있으니까 관직을 갖고 싶잖아요. 그쵸. 관직도 안 줘요. 관직도 안 주고 너는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 부자니까 나와서 군사훈련 받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군사훈련 돈 필요하니까 돈을 대. 이게 이상하죠. 가난해서 돈이 없는데요? 돈 없는 사람 보고 돈 대라고 그러고 돈 있는 사람은 나와서 군대훈련 받으라고 그래. 그러나 벼슬은 못 주겠어. 그럼 어떡합니까? 돈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으니까 안 나가고 안 돈을 나가겠죠. 낼래. 네. 돈 없으니까 나가요. 먹으러 떼요. 이래서 그 대립제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초기에 기록상에는 9만 정도의 병력이 있었는데 막상 전쟁에 나서 동원하려고 보니까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까지 우리는 무슨 부패해서 그랬다 그러는데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보고 몸으로 때우라고 그러고 몸밖에 없는 사람 보고 돈 내라고 그러는 이상한 제도였어요. 그러면
일본은 그러면 군사제도 어떻게 했나요? 거기는 완전히 아까 수백 년 동안 하니까 가장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었죠. 일본은 군인과 농민이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군인은 훈련만 받으니까 싸움도 잘한다. 농민은 농사만 지으니까 돈을 댄다. 돈도 풍족하고 네. 군사도 잘 싸운다. 5배가 우리는 농사 지어라 군인 해라 다 하니까 훈련도 엉망이고 농민은 농민대로 힘들어서 가난하다. 그쵸, 차 들고 나가는데 소 염을 안 주고 왔는데 이렇게 되는 그래서 거잖아요. 아직 16세기부터 18세기부터는 전문 군인의 시대예요. 나라가 강해지려면 국력이 강해져야 된다. 돈도 많아져야 된다. 이런 말이 4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알 것 같아요. 자주국방입니다.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6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모르시면 이거 진짜 알아야 되는데. 자주국방 최고. 자주국방이 있어야지 바로 우리나라가 힘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조총이라는 일본의 막강한 신무기에 의해서 우리가 힘 한 번 못 보고 정말 속수무책으로 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데요. 정말 그랬을까요? 일본군의 무기와 우리 한국군의 무기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무기고 만나고 오시죠. 무기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본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무기 바로 검이죠. 일본군 검에는 타치와 카타나라는 두 가지 형태의 검이 있었습니다. 타치의 경우 날 길이만 90cm가 넘었습니다. 우리 조선군이 타치를 가진 일본군과 접전했을 때 대단히 많은 조선군의 병사들이 손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칼이 교차한 상태에서 일본군이 칼날을 틀어주는 전법을 썼거든요. 그 다음엔 스얄이라는 일본군의 창입니다. 조선 창에 비해 길어서 집단으로 돌격전에서 아주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기나타라는 일본식 언월도입니다. 이 나기나타가 정말 무서운 무기였는데요. 긴 길이를 이용해 기병이나 말의 공격에서도 아주 용이했었고요. 근접전에서도 상대방의 발을 걸거나 베어 넘어뜨리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제 우리 조선군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무기 조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르투갈인에 의해 전해진 기본적으로 화승총이었는데요. 일본 전국시대를 평정한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대 사정거리는 700m, 보통 300m부터 발사를 했는데요. 유효 사정거리는 100m였습니다. 이 거리에서 두께 3cm의 판자를 완전히 관통했었죠. 하지만 화승총은 발사 과정이 아주 복잡해서 1분에 2발을 채 발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선군의 무기입니다. 각궁은 우리 조선군의 대표적인 전투용 활이죠. 길이가 1m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거리는 300m가 넘었습니다. 보통 대부분 국가 활이 사거리가 100m 내외, 그 유명한 영국의 장궁도 사거리가 200m 내외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각궁이 얼마나 우수한 무기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사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전쟁 초기 조총의 패닉에 빠지지 않았다면 우리 조선군이 활로도 해볼 만했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금의 어폐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발사 속도에 있었죠. 즉 탄환의 속도와 활의 속도는 차이가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총에서 발사되는 탄환 속도가 훨씬 빠르므로 어떤 갑옷을 입었다고 해도 모든 갑옷이 관통되면서 대단히 치료하기 힘든 형태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 활이 통하지 않는 곳에 조총의 탄환이 뚫고 들어가는 이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총의 위력이 더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승자총통입니다. 우리도 개인용 총포가 있었습니다. 다만 보급이 많이 안 됐고 그리고 사격 방식이나 조준 방식이 일본군의 조총에 비해서 많이 뒤처졌습니다. 보통 15개의 쇠구슬을 넣고 발사한 승자총통이 있었는데요. 최대 사거리는 800m, 유효 사거리는 150m 정도 되나 사실상 명중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20m 안쪽으로 적이 접근해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공성전에서 위력을 발휘할 경우 아주 유용한 무기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전입니다. 현대판 방사포죠. 광역 제한 무기였습니다. 실질적인 살상 효과보다는 적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주는 무기였습니다. 다만 화약의 소모량이 지나치게 많아서 쉽게 쓰는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250m의 사정거리가 있었는데요. 대실기전의 경우 거의 2km에 달하는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조선군 최고의 무기였던 비격진천레이입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시한폭탄이었죠. 막강한 위력으로 일본군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습니다. 징비록에 따르면 비격진천레의 위력이 수천 명의 군사보다 낫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일본군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무기들은 임진왜란에서 지상전 때 쓰였던 무기들입니다. 그렇다면 해상전에선 어떤 무기들이 사용되었을까요? 그 궁금증은 다음 주에 풀어드리겠습니다. 토크멘터리 전쟁사의 간판, 전사 분석. 오늘은 임진왜란 지상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92년 음력 4월 14일 18,000여 명을 태운 왜군의 선발대가 부산포에 들이닥칩니다. 이후 왜군은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오죠. 단순하게 수치로만 따져보겠습니다. 왜군은 하루에 20km 행군을 한 걸로 나와요. 북쪽을 향해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군대에서 행군 해보셨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걸어도 30km 좀 넘게 걸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20km 이상을 올라왔다는 건 거의 막 그냥 직진인 거예요. 이렇게 빨리 진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일본군은 사실 조선의 이 전략 전술 체제를 다 알아요. 어디서 모이는지까지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원 체제니까 전쟁 나면 1선에서 막고 있는 동안 2선에서 병력이 집결해야 네.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작전이 뭐겠어요? 1선에서 속전속결로 부산성을 깨트리고 모이는 곳에 먼저 가면은 여기 병력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이자라고 해서 모였더니 우리 성은 깨져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 옛날에는 조선군이 모이다가 싸우지도 않고 도망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모여서 지금 편제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일본군이 덮치니까 붕괴된 거예요. 또 하나 이게 속전속결의 비결이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전국시대를 살았잖아요. 영주만 잡으면 사람들이 그냥 복종해요. 그러니까 수도를 점령하고 왕을 잡으면 끝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오면은 거의 희생을 하지 않고 단박에 전격전 할 수 있다. 이러고서 밀어붙인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일본군들도 당황을 해요. 왜 당황을 했냐면 척후병을 내보냈거든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함정이 아닐까? 라고 기다려봤는데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도 될까 해서 갔는데 없더라. 그다음부터 이제 쭉쭉쭉쭉 가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픈데 부산진성, 국내성이 함락된 지 나흘 만에 일본 침략 소식을 들은 이 선조는 당대 조선 최고의 명장인 신립을 세워서 이 전세를 역전하고자 하는데요. 진짜. 이것이 바로 아시죠? 황금대 전투였습니다. 부산의 1선이 무너지자 2선을 친 건데 역사가 스포일러다 보니까 결과는 다들 알고 계시거죠? 슬픕니다. 이게 패배는 전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전체를 통틀어서 조선군이 가장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전투 중에 하나예요. 보통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신립장군의 병력이 8,000이다부터 뭐 16,000이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오합지졸이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였냐면 신립장군의 그 가장 강력하다는 그 기병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타입의 기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타입의 기병은 창을 갖고 이게 아니라 군기병이었어요. 달리면서 쏘는. 네. 그래서 이 군기병이 뭘 했냐면 주로 이제 치사라고 해서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쏘는. 야, 요게 이제 게임상에서 보면 창병한테 강해요. 그렇죠. 창병한테 강한데 문제는 일본군한테 조총 부대가 있어요. 조총이 있지. 그다음에 이게 고니시 부대하고 정면으로 부딪히거든요. 근데 고니시 부대가 신립의 기병들이 군기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휘하에 있던 기병들을 양쪽으로 나눠요. 양쪽으로 안 하고 신립의 부대가 정면으로 돌파할 거를 계속 유도를 하죠. 그래서 신립의 부대가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했을 때 이제 일제 사격을 하죠. 총알이 날라오니까 일선이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퇴하다가 양쪽에서 기병에 돌격하는 거예요. 기병을 주력으로 삼은 신립장군은 달천을 등진 채 탕금대 일대 평원에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세 갈래로 기습한 적의 유인 작전에 말리며 조총의 위력 앞에 무릎 꿇고 대패하고 만다. 전투의 패인 가운데 하나는 장소였다. 신립장군이 왜 천혜의 요새였던 조령이 아니라 탕금대 일대를 택했는지는 여전히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허무하게 충주성을 빼앗긴 신립장군과 휘하 장수들은 이곳 탕금대에서 필사의 항전을 펼친 후
강물에 몸을 던졌다. 충절로도 막지 못했던 일본군의 진격. 신립장군의 패배는 곧 한양으로 가는 최후의 방어선이 무너졌음을 뜻한다. 이 신립의 패배 소식을 들은 선조가 백성과 종묘 사직을 뒤로 한 채 의주까지 몸진을 갑니다. 물론 이제 명에게 이제 SOS도 청한 상태였는데 텅 빈 한양에 도착한 왜군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일단은 일본군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 예상보다 너무 훨씬 빨리 신속하게 완벽하게 도망을 갔어요. 딱 도착하자마자 그럼 이렇겠네요. 예. 나니? 비슷합니다. 근데 요 이제 슬픈 와중에 요 암담한 이런 와중에 허준 선생님께서는 동의보감을 다 챙기고 의학서적을 챙기셨죠. 그건 드라마에 나온 그렇게 믿을 겁니다. 허준 선생을 욕되이 하지 마십시오. 그 드라마에 건 진짜 왜곡이었어요. 안 가지고 계셨어요? 아니, 서준은 그게 왕은 왕대로 가시라고 나는 의서를 구해야겠다. 이거 현대인이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허준이 선조한테 칭찬받은 건 그게 아니라 다 도망갔는데 찰석까지 옆에 붙어서 선조를 도살켰다. 완전 반대요. 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디 아프신 데는 없는지 계속 옆에 있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선조가 그러잖아요. 재상도 없고 누구도 없는데 하인 두라고 서준만이 내 곁에서 나를 도살켰다. 어쨌든 자랑스럽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왕을 보필해야죠. 왠 줄 아세요? 임진왜란을 딱 세 가지 작전으로 규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호남 지역을 우린 막아라. 일본은 점령해라. 두 번째, 명나라. 우리는 명나라를 꼭 데리고 와야 된다. 일본은 명나라한테 못 들어오게 작전을 펴라. 마지막 하나가 뭐냐? 왕을 잡아라. 왜? 일본은 왕만 잡으면 끝나니까. 우리는 왕은 지켜라. 허준 선생님 끝까지. 괜찮으십니까? 백박이 불규칙한데요? 이러고 계셨던 거죠. 아 진짜. 아니 근데 명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의 군대를 보냈을지가 조금 궁금한데 과연 최정예 멤버를 보내준 건지. 일단 명나라가 파병을 왜 했느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당시 만주에 있는 게 만주족인데 얘들이 이제 명나라가 좀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걸 알고 슬슬 좀 한번 일어나 보자라고 이제 준비 운동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처음에는 조선의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한 달 만에 서울 떨어졌다니까 황제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니네들 옛날에 몽고군도 물리치고 당태종도 물리친 나라가 그치. 문 한 달 만에 수도가 떨어졌다는 게 말이 되냐. 너희들 짜고 우리 거 명나라 군대가 이렇게 가면은 이러려는 거 아니냐. 명나라는 의심할 만했죠. 왜냐하면 조선에 대해서 되게 평이 좋았거든요. 어제도 군대 강한 나라인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조선이 떨어졌는데 왜군이 만주로 들어오면 그리고 만주족하고 결합하면 중국이 진짜 위험해져요. 청나라와 일본군이 연합해서 명나라를 친다. 끔찍한 거죠. 한 방에 가는 예, 그러니까 사태가 이렇다가 안 뒤로는 그러면 만주로 못 들어오면 막아야 된다. 그래서 명나라 군대를 조선으로 밀어넣어서 일본을 조선에서 저지하자라는 게 걔들의 이제. 그럼 꽤나 센 부대가 들어왔겠네요? 그렇죠. 처음에 그 이호성 부대가 오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 명군이 그다지 잘 싸우진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중국하면 뭡니까? 뭐 그 여러 가지 무술. 그렇죠. 뭐 화산검법 네. 무슨 뭐 이런 많잖아요. 뭐, 그렇죠. 뭐 화려하게 다 해서 다 뭐 동방부패 한번 나와서 다 쓸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붙어보니 일본군이 100년간 전투로 다져왔던 이런 프로페셔널 군대인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훨씬 생각보다 훨씬 잘 싸웠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중국은 땅이 넓다 보니까 외구하고 단련된 외구 전문 부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척계광이 만든 절강성 부대인데 얘들을 2차로 투입을 해요. 근데 그 절강 부대가 들어왔을 때 약간 비싼데 이게 뭐 실제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너 조선 사람들한테 구한다. 절대 절강 부대 보고 웃지 마라. 라고 방까지 붙었다면서요? 조선 백성이 기대를 하고 봤는데 황당한 무기를 두 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가 뭐냐면 그냥 대나무까지.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죽창이라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어. 네. 이건 죽창도 아니고 가지가 그냥 달려있는 대나무까지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조선 백성들이 까무라칠 수밖에. 이거 개도 못 때려잡겠다. 그거 왜?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두 번째로 황당했던 게 그 유명한 삼지창. 참 진짜. 제가 삼지창은 무기가 아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무슨 소리야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이 들고 있는 게 삼지창인데 그래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건 생선 잡아먹으려면 포크지. 그렇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포세이돈이 엄청 커가지고. 아니 근데 우리나라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근데 포졸들이 다 앞에서 들고 있는 게 이 삼지창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인 줄 보통 알았는데. 분들은 착각을 하는 게 창날이 3개 달린 창.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짜리 창보다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무기가 아닌 게 왜냐하면 삼지창으로 찌르면 네. 창은 원래 일자여야 돼요. 창으로 팍 찌르면 어떻게 막을 거예요? 푹 들어가야 되는데. 방패가 칼로는 못 막습니다. 삼지창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걸리잖아요. 칼로도 막을 수 있어. 눈 감고 이렇게만 하고 있어도 응. 걸려요. 그러니까 삼지창은 찌를 수 없는 무기예요. 그래서 이제 웃었던 건데 어. 그 척계강이 만들었던 원앙진이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 왜구가 워낙에 칼싸움을 잘하니까 그래서 척계강이 정말 기발한 생각을 했어요. 중국이 제일 가진 자원은 뭐냐? 사람. 그러면 애 하나를 키워서 일본 사무라이랑 맞서려고 훈련시키려면 20년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할까? 사람을 12명을 뽑아서 소위 말하는 이렇게 한 사람이 한 2-3번 싸우는 동작을 나눠서 하자. 보통 네네. 싸우려면 탁탁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나누는 거예요. 한 명은 이것만 치고 계속하고 이것만 하는 거야, 얘는 나눠서. 이것만 계속하고 동작을 12개로 쪼개가지고 그래서 공격 방패 만드는 애, 찌르기만 하는 애, 막아주는 애 이런 식으로 해서 12명으로 한 사람 몫을 하게 해요. 삼지창은 뭐예요 그러면? 막는 거예요. 삼성이 찌르는 용이 아니라 휘두르는 걸 이렇게 들고 있으면 막아주니까. 일본도를 막아야 되잖아. 그리고 대나무까지도 중요한 게 액션 영화 보면 상대방이 칼 뽑으면 의자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자 들어서 다리 갖고 잡듯이 대나무에 가지가 주렁주렁 있으니까 걸쳐라. 그러니까 애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애비 이렇게. 빼앗긴 평양성을 되찾기 위해 조명 연합군은 3차례의 혈전을 치르는데 그 마지막 결전은 1593년 1월 조명 연합군이 3일간의 총공세를 퍼부은 결과 마침내 고니시 부대가 항복을 선언한 후 철수하면서 평양성을 되찾게 된다. 이제 조선군은 다음 목표인 한양 탈환을 위해 나선다. 이때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 그래도 좀 심장이 좀 뜨거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럴 때마다 영웅이 한 번씩 등장을 합니다. 요때 바로 권율 장군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3대 대첩 중 하나, 행주 대첩. 행주 치마로 돌덩어리를 날랐다. 주먹밥을 날랐다. 행주 대첩이 이때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일본군 3만 대, 이제 조선군 3천인데 조선군은 정규군 3천이 아니라 거기 의병, 승병이 섞여 있어요. 일본으로서는 뭐가 있었냐면 조선군의 한양 탈환을 저지했어야 됐었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 한 군데를 강하게 제압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행주대첩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때 행주대첩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석회 주머니를 이용한 최초의 화학전을 우리가 시도해요. 그래서 성공을 하고요. 석회 주머니를 이용해서요? 예, 석회 주머니를 이제 넣어서 뿌렸거든요. 눈 따가야 예, 돼? 상당히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이때부터 일본군이 조선군 화포의 위력에 놀라게 돼요. 이제 비격 진천대라고 있었어요. 여기 요만한 볼링공만 하는데 구멍이 뚫려 있죠. 여기 뭐가 있었냐면 이제 심지가 있고 심지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돼 있어요. 이게 시한폭탄이에요. 그 심지 나선. 그 안에 이제 철파편 들어있었고 이게 위에서 팍 날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러고 있을 팍 터지면 그럼 현대 수류탄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 수류탄보다 훨씬 큰 장렬탄 비슷한 거예요. 날아오는 소리가 상당히 공포스러웠어요. 휙 하면서 상당히 공포스럽게 날아왔거든요. 일본군이 완전히 그 공포에 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행주대첩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행주치마 그게 왜 그랬냐면 화살이 떨어졌어요. 그 최후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주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인가요? 경기 부사가 배로 수만 대의 화살을 싣고 와요. 이때 또 일본군이 착각을 해요. 저거 조선 수군이구나. 착각을 해서 그렇다. 조선 수군이 왔어? 그럼 화포가 또 있을 텐데 오케이 후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야 이상하다. 야, 화살 갖고 온데 막는 애들이 없어. 이러면서 갖고 들어온 거네요. 1593년 2월 한양을 되찾기 위해 권율 장군은 행주 산성에 목책을 쌓고 병력을 집결시킨다. 명장 권율 장군의 지휘 아래 명나라의 도움 없이 일군 행주 대첩의 기적적인 승리. 조선군의 첨단 무기를 총동원해 일본군을 혼쭐낸 전투이기도 했다. 원래 일본군이 진격이 정체된 게 식량 수송이 안 돼가지고 이순신 장군의 최고의 공로가 외선을 격파한 게 아니라 병량 수송로를 막은 거예요. 배로 군량을 날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럼 현지 조달해야겠어. 호남을 먹자. 그래서 호남으로 들어오는데
결국 호남을 지키기 위한 전투들이 임진왜란 중에 가장 격렬한 전투들이에요. 호남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큰 전투가 3번이 벌어지는데 하나가 진성 전투, 하나가 이치 웅치 전투, 하나가 금산 전투예요. 네. 이게 다 호남으로 들어가자고 한 건데 네네. 진주성 전투에서 이제 김시민이 전사하지만 막아내죠. 네. 근데 이건 일단 김시민 장군이 민심을 되게 얻었어요. 원래 진주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도망갔고 그 밑에는 판관이었는데 이 양반이 판관 시절부터 일을 공정하게 처리해갖고 민심을 많이 얻었대요. 그다음에 이름도 시민이잖아요.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진주성이 우리나라 성 중에서는 드물게 훌륭한 요새예요. 왜냐하면 뒤에 남강 있고 앞에 또 거대한 해자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땅이 좀 이게 그래갖고 해잡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물을 못 가두고. 네. 근데 어쨌든 이쪽도 강이고 앞에 해자를 둔 거는 진주성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어하기 좋았고 그리고 아까 행주산성도 그렇지만 조선군은 무조건 고정진지에서 쏴갈겨야 이겨요. 백병전을 피하고. 그래서 이제 유리했던 거죠. 그래서 진주성 전투에서 이기는 바람에 왜군의 1차 시도가 실패하고 막혔네. 이게 아주 충격이어가지고 나중에 김시민 같은 경우 일본 연극에도 나와요. 물론 악당으로 나오니까 자기네들 망쳤다고. 이제 그럴 정도로 충격이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다른 곳으로 루트를 찾는데 그게 이제 이치하고 금산이죠. 권율 장군 개인적으로는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전투라고 해요. 행주대첩이 예, 그러니까 전투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모든 전투에서 조선군의 숫자가 훨씬 적었어요. 그러니까 권율 장군의 기록에 의하면 10대 1에 비유적으로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훨씬 병력의 숫자가 열세였던 거 많거든요. 아니 갑옷도 그렇고 훈련도도 그렇고 총에 뭐 화기도 그렇고 모든 게 일본군이 앞서는데 숫자까지 앞서는데 어떻게 이겨요? 근데 제 생각에 이때부터 특히 의병 같은 경우에는 일본군의 패턴을 정확히 파악했던 거예요. 전략 전술이 그러니까 이게 좋아졌군요. 곽재우 희어병력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일본군이 조총을 가지고 있을 땐 반드시 백보 밖에서 활을 써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거리를 백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절대 일본군 도검 부대하고는 접전을 피해라. 백병전에서 그러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전투를 했었어요. 야전에서도 당시 들어보면 500명 이하 부대하고 붙으면 우리가 이겨요. 근데 이제 일본군이 예를 들어 쭉 흩어졌다, 뭐 약탈한다고 100명씩 흩어진 걸 의병부대가 공격하는 거예요. 이겨. 그럼 걔들이 또 모여요. 500명 이상 들었어요. 빠져. 그러면 이제 빠지고, 근데 빠져야 되는데 한 명이 에이, 하던 김에 싸우자. 가면은 또 져요. 그래서 그 500단위라는 게 정말 그 희한한 숫자인데 대개 이제 500 이하 부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붙어도 이긴다. 500 이상이면 진주성이나 이치전투처럼 고지나 산성에 들어가서 싸워야 이긴다.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이 잡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픈 얘기라고 해야 될까요? 조선을 병참기지로 활용하려던 왜군이 판단 미스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조선이 이렇게까지 가난할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웃기지만 굉장히 슬프기도 한 우픈 얘기인데 군대 식량을 조달하려고 해도 뺏어올 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그게 일본 같은 경우는 성들이 다 있잖아요. 도시들이 있고 이 도시들이 상업 도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도시라고 해도 이거는 집이 많이 모여 있는 거지 마을. 엄밀한 의미로는 도시가 아니에요. 대개 도시는 상업 거점이니까 그렇죠. 가면 이제 물산도 쌓여 있고 창고도 있고 이러는데 우린 집집마다 다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 뭐 얼마 있나. 그리고 그걸 뒤지러 다니면 배가 더 고프죠. 그리고 사람들 또 파묻어놔요. 몰래 파묻어 놓는데 이거 막 여기저기 파묻어놔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도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을 털어야지. 그렇죠. 군대가 돈을 집집마다가 벽장 털어서 그걸 군자금으로 쓰겠어요. 그래서 이게 현지 조달 전술에서 치명타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일본군이 배고픔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도 조선에서 배고픔을 많이 겪어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일본 본토로 돌아왔던 많은 장군들이 자기 집 성을 지을 때 다담이라고 하죠. 일본식 네. 다담. 네네. 그걸 고구마 줄기로 이렇게 해놔요. 왜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전쟁이 나서 우리가 농성전을 할 때 식량이 떨어지면 그 고구마 줄기를 먹자. 아니 이제 배고픔에 대한 처절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조선,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너무나 굶어 죽는 병사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진짜 우프네. 우리가 그만큼 가난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우리나라 이 조선을 위해서 좀 같이 싸워준 일본인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걸 이제 항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또 임진왜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예요.
일본은 원래 봉건제 국가였잖아요. 200년 싸우다가 통일이 되니까 사실 감정들이 많아요. 그 휘하 중에 우리 주군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정복돼서 지금 복속된 군대들인 거죠. 네. 그래서 아직 국가적 일체감이 없는 애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집단으로 조선군에 넘어와요. 그것도 이기고 있는 군대가 왜 갑자기 넘어와? 그러니까 이거 그 위장 전술 아니냐. 거기다 떼거지로 오니까 이거 패면 밤에 이렇게 해서 트로이 목마처럼 성문 열고 이런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무조건 죽이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선조가 말도 안 된다. 이게 그런 위장 한두 명이 오는 거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떼거지로 오는 법이 어딨니? 이건 아닐 거다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또 뭐 아니야 이건 위장 전술인데 역사책도 안 배웠습니까? 선조가. 나도 처음에 믿었는데 얘들이 계속 오지 않니? 근데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사야가라고 우리말로는 김충현인데 이 양반은 일본에서도 괜찮은 무장이었어요. 돌아와서도 아주 일본군하고 진짜 전투를 벌여 이겨요. 그러니까 이제 선조가 팔아 맞지 않니?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는데 중간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하도 이거 위장 부댈지 모른다 하니까 그러면 국적으로 보여서 여진족이랑 싸우게 하자. 왜냐하면 그때 이제 한국이 일본군한테 고생을 하니까 여진족들이 또 이 기회에 우리들의 잃어버린 땅을 찾자 뭐 이런 거 막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제 여진족하고 전투하는 데 보내거든요. 그리고 장군한테 일본군이 어떻게 싸우는지 좀 배워라. 보고서를 쓰게 합니다. 그랬더니 보고서가 오는데 같이 싸워보니까 얘들은 정말 인간이 아니다. 너무 잘 싸운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이자. 언제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건 아이고. 제가 이제 전쟁을 통해 역사를 배운다. 사실은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서 조선왕조 실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역사를 배우는 기회들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무능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한 명이 또 선조였었어요. 아니 정말 이렇게까지 빨리 도망갈 줄 몰랐다. 그 선조였는데 오히려 선조가 여기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 좋은 선택을 했어요. 사실 임진왜란 과정에서 보면 선조가 합리적인 선택을 많이 해요. 네. 판단력도 빠르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믿는 분이 많으세요. 실록도 안 본 분들이 말도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이게 어머니가 리더도 어쩔 수 없나 봐.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니까. 네. 근데 선조가 그렇게 무능했던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조선의 전란의 상처를 엄청나게 남겼던 임진왜란 7년간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전범이 병으로 아주 그냥 참 불쌍하게 그렇게 갔답니다. 아유 인간공보예요. 일본을 통일한 영웅에서 몰락을 자초한 전범이 된 인물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실 먼저 도요토미 히데요시 하면은 그 사람의 신분이 미천했다. 이게 가장 먼저 좀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급 무사 집안 출신이었고 그다음에 뭐 체격이 왜소했다. 그 아명이 뭐냐면 코자루예요. 새끼 원숭이라는 뜻을. 맞아 원숭이.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 굉장히 싫어했더라고. 원숭아 원숭아 이렇게 부르면은 이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밖에서 이렇게 했다는데 어느 날 노부나가가 탁 나가는데 이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신발을 딱 신었는데 겨울에 한겨울에 신발을 딱 신었는데 신발이 따뜻하더라는 거예요. 왜 겨울인데 신발이 따뜻하지 하고 며칠이 지나서 야 도요토미 일로 와봐 원숭아 이렇게 했더니 예 하는데 여기 신발이 왜 따뜻하냐 라고 했더니 봤더니 노부나가가 나오기 전에 품속에 이렇게 신발을 안고 있다가 나올 때쯤 꺼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노부나가가 이놈은 굉장히 충전이 있는 놈이다라고 해서 중용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또 일화가 있어요. 오다 노부나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본의 대부분 그 다이묘들하고는 좀 다르게 실력 위주의 인상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를 대단히 존경했지만 또 자기가 살아있는 내내 그 컴플렉스에 시달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가장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 주원장이랄지 뭐 한나라의 유방이랄지 방금 봤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집권 내내 컴플렉스에 시달려요. 어떤 자기의 컴플렉스에 정말 많이 시달리거든요. 근데 그게 그 컴플렉스가 매번 대부분의 경우 대단히 안 좋은 방향으로 표출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측근을 전부 다 숙청해버린다든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의외로 그 어쨌든 아래로 올라온 사람들이 좀 이게 정치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장악력 꽤 좋았어요. 카리스마가 있었죠. 장악력이 강했는데 근데 결정적인 실수가 사실은 임진왜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단순히 병들어 죽었다, 뭐 쥐명 다 살고 죽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쉽지만 사실은 임진왜란으로 해서 가장 큰 피해자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왜냐하면 조선을 정복하자 그랬을 때 당시 일본을 완전히 통일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막강한 라이벌이 있었는데 그게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노부나가 죽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붙었어요. 천하 이제 최후의 주인을 가리자. 케이오승은 못 거뒀는데 판정승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겼어요.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뭘 양보했냐면 장악력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못 당한다. 내가 지금 주인이 되면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고 제 부하들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이 해. 나는 관동으로 가겠어 하고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임진왜란에 참전을 안 해요. 그 얘기는 세이브가 많이 됐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이 다 가서 조선에 가서 무지하게 죽었거든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한순간에 역전이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하급 무사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마침내 권력의 정점에 오른 도요토미 히데요시. 약 100년간의 전국시대를 평정한 오다 노부나가가 죽자 도요토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일본의 패권을 샘피자 그의 야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조선 침략으로 이어졌다. 임진왜란으로 수많은 군사적 기반을 잃은 채 1598년 병사하고 만 것이다. 그의 추종 세력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패하며 목숨을 잃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과 아내 역시 자결하게 된다. 완벽한 몰락이었다. 두 분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인물. 이런 인물이었다라고 좀 정의를 내려본다면 일본을 통일시켰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적이에요. 결국 조선 침략을 감행했던 것은 우리 입장이나 동아시아 평화로 봐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도 당신의 일본 군대가 아무리 세도 사실 조선을 정복할 능력이 안 됐어요. 정복과 통치를 구별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영국이 미국, 아메리카를 정복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전투는 이기지만 그렇죠. 정복을 못하는 그러니까 거죠. 사실 할 수 없는 건데 과대한 야망을 품었는데 이거는 지도자로서는 치명적인 실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비난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일본 역사를 봐도 그 사람이 1단계까지는 성공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판단 착오를 하고 더 나갔다면은 그거는 그 사람의 한계고 분명한 실수인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은 일본 쪽에 봐서도 잘못된 판단이었고 그로 인해서 그 집안까지도 다 파괴된다. 벌을 받은 거죠. 이세영 기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어떤 얘기를 해봤을 때 어떤 카리스마 있는 그런 인물이었으나 만약에 그 패러다임을 침략의 형태로 표출했다면 그는 결코 영웅이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못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인물에 대한 평가입니다. 토크멘토리 전쟁사 다음 주는 2부 해상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파헤치니까요. 다음 주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 지상전과 달리 압도적이었던 임진왜란의 해상전. 그러나 유일한 해전이 있습니다. 스라린 7천량 해전 이후 남은 12척의 배로 신화를 쓴 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 불멸의 무패 신화. 자신보다 나라를 더 사랑했던 이순신 장군의 해전사를 만나본다. 공포의 차원을 넘어서 거의 사신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바다를 제패해야 되고 이순신을 제거해야 된다. 들어오는 건 너희 맘대로 했겠지만 나가는 건 절대 안 된다. 노량해전이 임진왜란에 있었던 해전 중에서 가장 격렬한 전투예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불멸, 무패, 이기는 경기만 한다. 이순신 장군이 항상 최선두에서거든요. 이게 진짜 군인 정신이거든요. 내가 집에 살아 돌아갈 수 있는데 전사자의 절반 이상이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하는 거예요. 후세를 위한 거지. 임진왜란 속에 숨어있는 비화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역사의 또 중심이기 때문에 이태원의 지명, 그 이태원의 이자가 배나무 이자를 사용한다. 배나무가 많은 지역이다라고 원래는 이제 알려져 맞아요. 있는데 네. 사실은 이런 설도 있어요. 아군에게 임진왜란 도중에 일본인들이 많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왔던 일본인들도 있었고요. 그 일본인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 이타인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라고 해서 이태원이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한자로 태가 다르다는 뜻의 이태원이라고 이게 쓰여지다가 한자가 쓰여지다가 효종 때 배나무 이자를 쓰면서 지금의 이제 배나무가 많은 동네다라고 해서 이태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